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SNS에 유난히 비싼 식사, 명품 가방, 고급 차량을 자랑하는 사람, 모임에서 항상 자신의 성과와 인맥을 뽐내는 사람, 겉보기에는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빛나는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한 가지 명제, 과시는 결핍의 표현이다 라는 주제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려 할까요? 단순히 기뻐서 공유하는 것과 진정한 과시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과시 행위 뒤에 숨은 심리적 공허감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 이론을 넘어 우리 각자 내면에 숨겨진 불안과 욕망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1992년 미국의 한 유명 심리학자 소프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어느 중산층 동네에 두 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한 채는 화려한 정원과 거대한 현관, 눈에 띄는 장식으로 꾸민 집이었고, 다른 한 채는 단정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집이었죠. 소프는 이 두 집에 각기 다른 가족이 살도록 한 후 주변 이웃들의 반응과 그 집 주인들의 행동을 오랜 기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화려한 집에 살게 된 가족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외부적 인정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자주 파티를 열었고 더 비싼 자동차를 구입했으며 이웃들 앞에서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강조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반면 평범한 집에 살던 가족은 상대적으로 내적인 만족감이 높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더 진정성 있게 발전시켰죠. 소프는 이 실험을 통해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내부적 결핍을 외부적 과시로 메우려는 본능적 충동을 가진다. 이 실험은 100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SNS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과시적 행위들, 그 뒤에는 실험에 등장한 그 가족과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과시가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성취의 공유와 기쁨의 표현은 건강한 인간 관계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과도함에 있습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공유와 병리적 과시를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동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가 진정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인가? 둘째는 빈도입니다. 가끔의 의미 있는 순간을 공유하는 것과 거의 매일 자신의 소유물이나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강박적 행위는 다릅니다. 셋째는 반응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좋아요나 댓글이 없으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 우리의 공유 행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시가 결핍이라는 명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시대를 꼽으라면 아마도 17세기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의 시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함은 오늘날까지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루이 14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 프랑스는 귀족들의 반란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었죠. 피렌느의 난, 프롱드의 난 등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왕은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특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시를 통한 통치였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단순한 왕의 거처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상징이자 귀족들을 통제하는 장치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연회, 끝없는 의식, 복잡한 예절, 규칙, 이 모든 것은 귀족들이 왕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한 계산된 행위였습니다. 귀족들은 궁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결국 왕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루이 14세 자신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는 어머니 안드트리슈와 추기경 마자랭에게 의존하며 자랐고 초기 통치 기간 동안 실질적인 권력은 마자랭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대한 불안감, 정통성에 대한 의문, 그의 부모의 결혼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더욱 화려한 과시로 자신의 왕위를 증명하려 들게 했습니다. 국가란 바로 나다 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절대 권력을 선언하는 동시에 그 권력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죠. 베르사유의 화려함은 결국 프랑스 재정을 파산 직전으로 몰았고 이는 훗날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시가 불안을 잠재우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한 아이러니한 사례입니다. 이 역사적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시 행위는 어떤 불안을 감추기 위한 것일까요? 이제 현대 사회로 돌아와 보죠. 21세기, 특히 SNS 시대에 과시는 새로운 형태와 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세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 현상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과시는 과거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첫째, 과시의 규모와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웃이나 동료 몇십 명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수천, 수만 명의 익명의 대중에게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과시의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아도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포토샵으로 합성해 과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셋째, 과시에 대한 보상 체계가 즉각적이고 계량화되었습니다. 좋아요 수, 팔로워 수, 공유 횟수 등 숫자로 표시되는 사회적 증명이 생겼죠.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현대인의 이런 성향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소유 모드와 존재 모드로 구분했는데 소유 모드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소유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NS의 과시 문화는 바로 이 소유 모드의 극단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과시 행위가 오히려 더 큰 결핍감을 낳는 역설적인 순환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를 과시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SNS에서 자신의 물질적 성취나 외모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높은 불안과 우울 수치를 보입니다. 첫째, 과시는 일시적인 만족감만 제공합니다. 좋아요를 받는 순간의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더 많은 인정을 얻기 위해 더 극단적인 과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 과시는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과시하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보다는 자랑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과시는 끊임없는 비교의 굴레에 빠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더 성공적인 과시를 보게 되면 나의 과시는 충분히 빛나지 않게 느껴지고 결핍감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과시가 결핍이라는 명제는 모든 문화에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흥미롭게도 문화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시의 양상과 그 뒤에 숨은 결핍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주로 개인의 성취, 독특성, 개성에 대한 과시가 두드러집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과시가 많죠. 이는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 소속감의 결핍과 연결됩니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소속 집단의 지위, 가족의 명예,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과시가 더 흔합니다. 우리 가문은 훌륭하다. 나는 중요한 사람들과 알고 지낸다는 식의 과시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불안, 집단 내 위치에 대한 결핍감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특정 사회 현상인 잘난 척 문화를 분석해보면 이 이중적 구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구적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의 성취를 과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집단주의의 영향으로 소속 집단의 위상을 과시하는 경향도 여전히 강합니다.
이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고 혼재되면서 한국적 과시 문화의 독특한 양상이 형성된 거죠. 그렇다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소비자 심리학에서 과시적 소비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소위 베블렌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대표적이죠.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렌은 1899년 저서 유한 계급론에서 상품의 가치가 단순한 실용성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데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블렌은 고가의 사치품이 때로는 실용성이 낮을수록 더 잘 팔리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나는 이 비실용적인 것을 살 여유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명품 시장을 보면 베블렌의 통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명품 가방의 가격은 그 제조 원가의 수십 배에 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차액을 지불하는 이유는 가방 자체가 아니라 그 가방이 상징하는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역설이 발생합니다. 과시적 소비가 보편화되면 그 과시의 효과는 약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 가방은 확실한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명품이 대중화되면서 진정한 고위층은 오히려 더 검소해지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고급품을 선호하는 은밀한 사치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이는 과시가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다가 결국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순환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시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여러 심리학 이론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핵심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의 보상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내적 확신이 부족할 때 외부적 증거를 통해 그 확신을 보충하려는 욕구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 비교의 압력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는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비교와 병리적 비교는 다릅니다. 과시는 종종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식의 열등감에 기반한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는 존재감의 확인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이 나의 존재를 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시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중요하다는 존재감을 타인을 통해 확인받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때로는 매우 초기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 조건부 사랑을 경험한 기억, 네가 성적이 좋아야 사랑해, 네가 예뻐야 인정해 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는 외부적 인정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외부적 인정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과시는 그 갈망의 왜곡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시가 병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자랑과 병리적 과시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랑은 관계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 진정한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부분이죠. 문제는 그 자랑이 관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아를 위한 것인가에 있습니다. 심리치료사들은 과시적 성향이 강한 내담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의 성공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도 그 성공은 당신에게 의미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사람의 동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진정으로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성취는 외부적 인정이 없어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 인정을 위한 성취는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통찰을 바탕으로 과시에서 벗어나 진정한 충만함을 찾는 방법을 모색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화입니다. 내가 과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 기준 개발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삶을 평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취약성 수용입니다. 불완전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내적 충만함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종종 흐름 상태에 더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흐름이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외부적 보상보다 활동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에 더 집중합니다. 또한 그들은 감사 연습을 자주 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는 습관은 계속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습관보다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시 문화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과시 문화는 어떻게 사회적 문제와 연결될까요? 첫째, 과시 문화는 물질주의를 강화하고 소비 중심의 가치관을 정당화합니다. 둘째,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고 과시하려고 하면 자원의 분배는 더 불균등해지기 쉽습니다. 셋째, 과시 문화는 진정한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소유물과 성과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머물 때 진정한 공감과 협력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의 신호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니멀리즘, 소확행, 잔소리 없는 삶과 같은 개념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과시 문화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외부적 증명보다 내적 만족을, 소유보다 경험을, 보여주기보다 진정성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통해 과시는 결핍이다 라는 명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역사적 사례에서 현대의 SNS 현상까지, 경제학에서 심리학까지 이 단순해 보이는 명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과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 과시 뒤에는 어떤 결핍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핍을 외부적 과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채울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내면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빛입니다. 과시는 그 빛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공적 빛보다 진정한 빛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얼큰 심리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